바다와 고깃배와 인심 좋은 어부들, 여러모로 보아도 평범한 이 어촌이 세계 고고학자들의 관심을 모아온 지 올해로서 8년째가 됩니다. 밀물과 썰물이 뒤바뀌면서 1시간 정도 바닷물의 흐름이 맞는 때를 맞춰 하루 한두 차례씩 발굴 현장을 왕복하며 전라남도 지도읍에 묵고 있는 13명의 발굴 조사단과 함께 취재팀은 지금 지난 8년 동안 아무리 파내도 줄지 않은 광맥처럼 숱한 문화재가 인양되어 온 신안유물 발굴 현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무태인접한 비좁은 수로를 지나 훤히 트인 해역으로 나서자 곳곳에는 섬 사이를 휘돌아 흐르는 탁한 물고기들이 마주쳐 소용돌이를 이루고 있어 유물선이 왜 이곳에서 침몰했는가를 어렴풋이나마 짐작해 줍니다. 일괄 발굴로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대규모의 작업을 오는 9월 말까지 마무리 짓기 위해 발굴 조사단과 해군 관계자들이 지혜를 짜내고 있는 현장은 목포에서 서북쪽 50km 지점. 행정구역상으로는 신안군 지도읍 방충리 도독도 앞바다로 유물선이 침몰된 것을 중심으로 반지름 2km 해역은 사적 제274호로 지정돼 일반인들의 접근이 금지돼 있습니다. 침몰 지점에는 바지라 불리는 작업선이 떠 있고 근처 20m쯤 떨어진 곳에 모선인 해군 제515공부대의 함선이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해양 고고학을 상륙시킨 본거지입니다. 적재물을 가져가고 적덕을 절단해서 인양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동양의 중세 선박인 신안 해저 유물선의 발견은 우리 고고학계가 세계 고고학계를 대표해 풀어야 할 숱한 수수께끼를 던져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유물선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싣고 가던 배였고 또 어떻게 생긴 배이며 어디로 가던 배였을까? 그리고 왜 신안 앞바다에서 침몰했으며 인양 작업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고 인양된 선체들은 과연 본디 모습대로 복원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은 수산 수수께끼를 푸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취재팀은 이 의문들을 하나하나 풀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자, 동철아. 박동철. 핸드 시그널. 핸드 시그널 알지? 어? 네. 손을 뛰어. 손을 뛰어. 뛰어. 동철아. 그렇지. 됐어. 스랙. 약간 스랙. 아유 수고가 많습니다. 시간을 재보니까 지금 40분 만에 올라오고 계시구만요. 예, 지금 바다 밑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라는데 과연 어느 정도 보이지가 않습니까? 아예 장님이 일하는 것 같습니다. 아예 안 보입니다. 어떤 상태예요? 도대체 안 보이는 상태가? 마스크 앞에 눈 가른 상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손가락도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예. 지금 바다 밑은 아주 물이 빠른 속도로 흐르고 있다는데 예. 어느 정도 가장 빠를 때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빨래 때는 한 5나트 정도 나옵니다. 5노트면은 1노트가 1,850m니까
약 그 9.2, 10km 가까이가 되는구만요. 이런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절로 이렇게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또 내려가는데요. 우리 이럴 때는 지체해가지고 떠내려가지 않게 하고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작업을 어떻게 하십니까? 더듬어서 하고 있습니다. 아, 더듬어서요? 예. 그러면은 선체를 갖다 인양을 하실 때 더듬어서 하신다고 그러지만은 어떤 방법으로 선체를 갖다 분해를 해서 이렇게 올려보내십니까?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고 자주 들어감으로써요.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되고 그 머릿속에 그려가지고 더듬으면서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올립니다. 한치 앞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해군 잠수요원들이 선체의 형태를 판별해내고 그 많은 유물들을 인양해냈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취재팀은 그래서 최신 수중 촬영기를 이용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바다 밑의 상황을 촬영해 보기로 했습니다. 약간 떨어져서 촬영하기 마라. 20cm. 수심 1m의 상황입니다. 조류를 타고 떠오르는 선체의 부식물과 잠수요원들이 내는 수포가 희미하게 모니터에 잡힙니다. 다음 사이드 10cm를 떨어져서 촬영할 것. 이 미터의 상황입니다. 약간 떨어져서 촬영하기 마라. (3m)입니다. 그러나 그뿐 500와트, 곧 30와트의 가정용 전등 17개를 동시에 켠 것과 같은 라이트를 부착한 최신 촬영기로도 3m 이상의 수심은 도저히 촬영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업 중에 동료의 몸과 서로 맞닿게 될 때마다 서슴라치게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잠수요원들의 노고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많은 통나무와 지금 엽전들이 지금 건져지고 있는데요. 네. 듣기로는 저 원통목이 올라오면은 거의 유물은 다 이제 건질 만한 것이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한 8년간에 걸쳐서 쭉 위에 있던 유물 많이 정리가 되고, 막 금년에도 도자기가 좀 올라왔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배 밑바닥에 있는 물건들이 올라오죠. 그래 되면 자연히 무거운 물건들이 배 밑바닥에 놓이니까 금목재라든지 막 금으로 또 나오겠습니다. 자당목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동전 이런 것이 많이 나오죠. 네. 지금 나온 그 유물들 잠깐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전부 동전인데 지금까지 동전이 어느 정도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이때까지 처음부터 조사된 것으로 작년까지 약 20돈, 그 금년에 조사해서 한 3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으로도 상당히 나올 거 아닌가 그래 생각이 되고, 그 동전의 종류는 작년까지 나온 거를 정리를 해보니까
여기 개웅톤보도 있고 뭐 송나라 때 썼던 동전이 많습니다만 여러 가지 종류의 동전이 있는데 그 이름만 동전의 이름만 해도 60여 가지가 됩니다. 현재 이 춘몰소는 어떤 상태로 누워 있습니까? 네, 선수 쪽이 이거 서북을 향하고 승미가 동남을 향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작업하는 작업성 바지가 요 위에다가 이렇게 놓여 있죠. 그래서 현재 우리들이 작업하고 있는 데는 이 5구역과 7구역입니다. 그런데 원래 배는 이 격간이 있어서 10구역으로 갈라져 있었죠. 그래가지고 작년까지 조사해서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다 올라왔고 지금 현재 7구역, 그다음에 5구역, 그다음에 6구역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선체의 크기는 어느 정도 지금 추정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부분으로서는 앞뒤의 기러기가 26돈 4m, 그다음에 폭이 6돈 6m, 막 이런 거를 보면은 한 200톤쯤 되는 그런 상당히 큰 목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배의 형태를 어떻게 추정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제3차 발굴 때 요게 4m에 6m 크기의 그리트를 14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4m, 6m의 그리트는 역시 또 2m 방안으로 짜게 해져서 그것을 나란히 요 배 위에다가 전체에 올렸죠. 올려가지고 여기 있는 잠수사들이 들어가서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어느 구역에 어떤 나무가 어떻게 있다 하는 거를 하나하나 적어가지고 그걸 위에서 이야기를 듣고 기록을 해서 이 전체 배 모습을 찾아냈습니다. 배가 지금까지 보존돼 있다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네, 저희들이 생각해도 이런 것이 정말 배라는 게 깔아앉으면은 파도에 실려서 없어지긴 떠내려 가기 쉬운 건데 아마 이건 추측입니다만은 그네가 굉장히 밑이 고르지 못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배가 깔아앉으면서 좁은 데다가 끼면서 바로 일찌감치 이제 뻘에 묻혀오면서 그 주변이 굳어진 거 아닌가. 지난해부터 이 작업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선체 인양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네, 이 성체 인양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사 시작되면서부터 여러모로 검토가 됐습니다. 가능하면은 이 배를 그대로 건져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이견이었고, 그러나 그걸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 해중 상태가 좋지 않고 또 해류가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로 올리려면은 상당히 장시간에 이제 작업이 이루어져요. 또 굳은 그 배 밑을 구멍을 뚫어서 어떤 와이어 하나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다가 큰 망 같은 거를 둘러싸야 된다. 근데 이것이 이 환경 속에서 가능한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검토가 됐죠. 그러다가 우리 조사 관계자하고 몇 분 회의한 결과 지금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선체 부분을 해체해가면서 하나하나 그 선체 조각을 올려서 후에 그것을 복원을 하는 이런 식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조물의 형태는 지금 어느 부분인가요? 이것은 금년에 지금 처음 올라왔는데 제4격벽에 제일 밑창에 놓여 있은 것으로서 이 위에 또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이미 인양됐습니다. 대체로 이 부분은 도출단 그 밑부분이 아닌가 지금 현재 이런 추정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형태는 금년도에 처음 인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와 유사한 것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지금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인양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선체의 척추할 수 있는 용고를 들어올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용고로는 어느 정도 지금 들어올려졌고 남아 있는 부분은 지금 어느 부분인지요? 선미 쪽에서 선수 쪽을 향해 가지고 약 7m 35cm 가량 현재 인양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역자 희열로 이어진 데가 인양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부분은 대체로의 추산은 18m 가량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척추는 척추가 되는 이 용골은 앞으로 격벽하고 또 혹은 외판을 다 드러낸 뒤에 제일 나중에 작업을 해서 이것은 남겨놓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발굴 현장 취재를 통해 신안 침몰선의 길이는 28.4m에 너비 6.6m로 그 규모는 200톤급의 배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현재 연골의 4분의 1을 비롯해 선체 3분의 2 정도가 분해 인양돼 있으며 이와 함께 크고 중요한 유물들은 대부분 건져 올려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침몰선에는 어떤 물품들이 실려져 있었는지 그동안의 발굴 경위를 정리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76년 1월 한 어부의 그물에 청자 몇 점이 걸려 나오고 또 도굴범들에 의해서 120여 점의 자기류가 불법 인양됨에 따라서 문화재 관리국이 정식 발굴 조사에 나섰던 것은 그해 10월과 11월이었습니다. 발굴 현장에서 인양된 유물들은 곧 지도부에 있는 유물 보존 창고에 옮겨져 분리됩니다. 도자기류는 뒷굽에 인양된 날짜를 적고 크기 등을 재 목록 대장에 기록한 뒤 경관 상자에 담겨 서울로 수송되는데 최근에 인양된 자기류는 대부분 상태가 좋고 또 약물 처리할 경우 표면이 변할 우려가 있다는 지금까지의 경험에 따라 그대로 보존됩니다. 이 침몰선에는 왜 이렇게 많은 도자기가 실려 있었고 이 도자기들이 지닌 가치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신안 침몰선의 그 발견을 세계 발견이라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우선 그 한 배에 같은 시대의 물건들이 적어도 몇만 점 들어있었다. 그건 다시 말해서 같은 시대의 분명한 그 편년 자료가 그렇게 많이 나온 적은 절대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신안 침몰선에서는 도자기가 제일 많이 나왔죠. 그런데 그 도자기가 물론 그 전부 거의 원대 건데 중국의 그 도자기 연구는 어떤 가마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또 당시 이것은 무역선이기 때문에 과연 무역선의 규모가 얼마고 또 그 내용이 어떤 것은 무역을 했고 또 목적지가 어디고 그런 것은 그 문헌에는 대체로 나왔지만 이렇게 분명한 자료로 우리 눈으로 확인된 것은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죠. 학문적으로 밝혀질 문제가 아마 수백 건일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밝혀지면은 이건 정말 두고두고 매우 귀중한 학문적인 뒷받침을 주는 정말 세계적인 그 발견이다.
그래서 그런 말이 아마 그 성립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실장님, 도자기류가 그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네. 그 특징이랄지 이걸 하나하나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죠. 전체 인양된 것이 그 18,300건인데 그 중에서 도자기가 17,900건이니까 거의 대부분이 도자기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에 그 청자가 대체로 한 60%가 되고 백자, 청백자가 한 40%가 됩니다. 우선 시대적인 배경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은 960년부터 1176년까지인데 북송은 그 하남성의 개봉에 도움을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그 금이 침입해서 화북중앙을 내주고 남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남성이 돼서 북송은 송은 북송과 남성으로 가르게 됩니다. 그 남성의 수도는 이제 현재 항주고 그 당시에 이만입니다. 그 다음에 남성 역시 다시 원에게 멸망을 해서 원이 이제 중국을 통일해가지고 그것이 1260년부터 1367년 사이. 그러니까 신안의 도자기는 소위 원대고 원 다음이 물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명대입니다. 지금 이것이 이제 그 대략 그 중국 지도의 우란하고 이거 중국입니다. 북쪽에 이제 황하가 있고 남쪽에 양장이 있죠. 그래서 원래 그 북송 시대의 중요한 가마자는 이쪽에 소위 양장 유역의 화북지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으로 그 금을 쫓겨 내려가서 소위 그 강남 지방이 중국의 중요한 그 중심이 되는데 그 다음부터 이쪽에 소위 중요한 가마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신안 침몰에서 나온 그 중요한 것은 청자인데 그것은 바로 여기 절강성인데 여기가 남성의 수도는 소위 항주 이만입니다. 그리고 요가 남성 관여에 있던 이만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용천이 중요한 가마자리고 그 다음에는 소위 청백자가 백자를 했던 경덕진이 역시 중요한 가운데. 그러니까 이 경덕진과 용천이 거의 그 신안 침몰선의 아까 말씀드린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대체로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이 청자들이 이제 신안 앞밭에 나온 것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대체로 그 크게 나와서 두 가지 노는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여기 조그만 향로가 있는데 이건 아주 색이 곱고 아름다운 향로입니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매우 고운 그 청자 계통의 것이 그 60% 청자 중에서 약 한 0.5활쯤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몇십 점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색이 저만 못한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여기 대접을 하나 보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러한 그 아주 색이 고운 청자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두껍고 투박하고 또 유약이 그 저렇게 고운 비주색이 아니고 이것은 조금 갈색이 돌거나 녹색이 진한 그리고 굽도 이렇게 무겁고 둔한 것들이죠. 이 병은 또 다른 청자의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것은 용천에서 구웠다고 봐서 대차가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 형태의 세련 또 유약이 이렇게 빙렬이 많이 가 있는 거 이런 것은 소위 그 절강성의 용천현이 아니고 소위 그 항주의 남성의 관여에서 이러한 스타일하고 이러한 유약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관여의 영향을 받은 용천 것이냐 혹은 혹관여의 것이냐 그러한 그 가마를 설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백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백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조그마한 그 접시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그 전문가들은 절대요라고 합니다. 네. 허리가 꺾어진 접시다. 네. 이런 것은 이제 그 소위 원대에 청백자에 많이 있는 건데 이것은 청백자가 아니고 이것은 백자입니다. 네. 여러분 백자가 소위 그 매우 단단한 백자, 소위 치밀질의 경질 백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원대의 시작이 돼가지고 현재 우리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그런 그 백자의 조상이 바로 이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백자하고 달리 그 유약이 아주 포르스름한 그렇죠? 약간 푸른기를 띄운 그런 것을 소위 청백자라고 합니다. 또 중국말은 인칭이다. 또 우리 바람은 영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청백자, 인칭, 영청 그것이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그 청백자는 대체로 그 시원이 당대부터 시원을 잡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청백자입니다.
특히 이 청백자는 그 종전의 해마중국 도자사를 그 몇십 년 읽는 사람도 이러한 그 지뢰 청백자를 하면 거의 본 일이 없을 겁니다. 이거 신안나에서 나온 건데 지금 그 여러분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건 종이처럼 얇습니다. 아주 종이 같아요. 들면 그 감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얇은데 거기 그 나무 이파리 둘이 상대해서 양각으로 찍혀 있고 그 가운데 또 음각으로 나무에 연맥을 표시했습니다. 아주 종이처럼 얇은 그 푸름 날 것 같은 그런 그 아주 가는 그 청백자죠. 대체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는 일반적인 질이 좋은 그 소위 추계통의 백자하고 그리고 청백자에서 질이 좋은 것은 소위 그 경덕진 가마에서 만들어진 거다. 경덕진요에서 그것은 거의 학자간의 이견이 없습니다. 신화에서 가장 많은 것이 소위 용천청자입니다. 용천청자는 거의 그 98%까지가 전부 원대 건데 그 중에 약 50점에서 100점 정도, 많이 보면 100점 정도가 이것은 종전의 편견을 봐서는 남성이라고 했던 겁니다. 이만하면 이것은 종전의 남성이라고 한 것 중에서 명품 아니겠는가? 그럼 왜 이것이 들어있느냐? 이것이 큰 그 쟁점 하나입니다. 신안에서 나온 그 청자가 거의 만점에 가까운데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이 아마 청자 어령식 바로 이 화병일 겁니다. 양 그 목에 어령 달린 그런 그 손잡이 같은 장식이 둘이 있고 입이 벌어지고 이것은 그 일본에서 전소품이 많습니다. 대체로 이것은 그 사람들이 꽃을 꽂았다고 합니다. 꽃꽂이로 많이 썼는데 일본에서는 이것을 그 국보로 지정해서 아주 그 명품으로 널리 소개하고 있죠. 그 물고기가 두 마리 접시 바닥에 그 소위 첨화문이라고 해서 이것은 양각한 것이 아니고 물고기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벌룩 튀어나와 있죠. 첨화문 접시인데 이 접시도 역시 그 아까 보신 그런 그 어령식 화병과 마찬가지로 매우 그 형태가 정제되고 또 그 측면에 있는 바깥 측면의 연화문이 아주 그 기품 있게 잘 조각된 명품 중 하나입니다. 청자 그 주름무늬 항아리가 있는데 이것은 대체로 그 남성에서부터 명대까지 쭉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원대의 소위 그 원대를 대표하는 그런 그 청자 소위 주름무늬 항아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향로들이 이번에 신안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향로는 조금 크고 겉에 그 태극 그 팔교무늬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유약이 아름다워서 이것은 그 원청자 중에서는 비교적 아름다운 향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은 저희 용천청자고 이제 그 강서성의 경덕진의 청백자들입니다. 이것은 그 향로인데요. 귀가 달려 있고 그 어깨에도 화문이 있고 그 육각이 된 면에는 소위 그 모란당 초문이 매우 예쁘게 압출양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형태는 물론 곱지만은 그 편연자가 그 외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차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지금 보신 것은 소위 그 청백자인데 이것은 백자입니다. 강서성의 경덕진에서 만든 겁니다. 대적 같은 데 이렇게 좁고 길다는 굽이 있죠. 이것은 마상배라고 그러고 지금 그 잘 안 보이지만 여기는 이제 용무늬도 있고 모란무늬도 있고 문양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백자를 추백자라고 그러는데 이 추백자라는 것은 현대 우리가 사용하는 백자의 그 시조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인물 중에 고려청자가 석점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그 정확하게 그것이 왜 들어가 있는지는 그건 아직은 분명치 않지만은 그 밑에 상자가 쭉 깔려 있는데 그 밑에 상자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고려에서 실은 것은 아닐 것이다. 그건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려청자 석점이 입대가 지금 나온 신안청자보다는 연대가 올라갑니다. 그 신안 것은 14세기 전반인데 우리 고려청자는 12세기 전반하고 그 다음에 12세기 중엽하고 또 그 다음에 12세기 말쯤 그렇게 시대가 각각 다르는 것이 석점 들어있습니다. 왜 그 원대보다는 시대가 훨씬 올라가는 것이 석점이 들어있나? 그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유물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도자기의 90% 이상이 원대의 것으로 무역품이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도자기 가운데 200년이나 앞선 고려 청자 석점이 왜 끼어 있었던가는 앞으로 풀어야 할 수수께끼입니다. 또 중국에서 나라가 바뀜에 따라 시효가 지난 동전들을 우리나라와 일본 등에서 수입해와 다시 주조해 썼다는 점에서 유물선 바닥에서 인양된 24톤의 동전 또한 무역품이었고, 함께 인양된 붉은 빛의 자단목들도 일본 등에 수출돼 고급 가국 자재로 쓰였다는 점에서 이 침몰선이 무역선이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게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그럼 큰 관심거리 하나인 이 무역선은 과연 어느 나라 배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건져 올려진 그 선편 가운데서 특이한 것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아주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우선 이것이 아주 좀 특수한 것인데, 이거 지금 무언가를 열심히 우리가 연구를 하고 서로 토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여러 가지 뭐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침몰수는 대개 어떤 나무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전적으로 소나무로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령 여기 있는 것이 그 애판을 잘라 놓은 것인데, 이건 틀림없이 이 소나무입니다. 또 이 포판이라고 이걸 가령 애판이라 칠 것 같으면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엷은 판들을 덮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배에서는 그것이 상당히 많아요. 바로 밑에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여기에 해가지고 이것을 못을 꽂아가지고 보호했는데, 이건 삼나무입니다. 틀림없이. 구조적인 특징이 있다고 하면 어떤 점을 들 수 있겠습니까? 구조적인 특징은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이 신안선을 귀하다고 그러는 것은 이 동양선으로서 아주 귀한 재료가 그 구조 양식의 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그 구조인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배의 목선의 구조는 첨저 형선, 즉 아래를 뾰족하게 만들란 배, 또 이 평저 형선, 아래를 넓적하게 만들란 배, 그 두 가지로 대별이 되는데, 소양배는 첨저 형선이에요. 우리 동양선은 평저선입니다. 그래서 소양 사람들 우리를 매우 깔봐요. 배 기술이 뒤졌다고. 한데 사실은 우리 동양에도 이 첨저 형선이 소양보다 훨씬 발달해 있던 것이 문헌상으로 조금씩 나옵니다. 근데 실증 재료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실증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첨저 형선이라면 즉 뭐인가니 밑에 네모난 연골, 우리 방형 연골이라고 합니다. 네모난 방형 연골이 있고 거기서 애판을 붙여나간 이것이 그런 아주 동양선에서 특수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동양선 격벽이 많아요. 뭐 그다 특징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리고 이음 방식은 어떻습니까? 이음 방식이 아주 또 독특합니다. 이것도 전문 용어가 돼서 조금 설명하기 힘들다만, 보통 맞대기 이음은 편안히 되는 게 맞대기 이음이고, 겹치기 이음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겹치기 이음 중에서도 이건 아주 독특한 겹치기 이음입니다. 이렇게 폼을 파가지고서 여기 또 다른 판을 이어나가고 또 이렇게 파서 이어나가고, 이런 것은 그냥 겹쳐 있는 것보다 상당히 정밀하죠. 그럼 이 침몰선은 어느 나라 배로 보십니까? 난 이것은 그저 중국 배로 봅니다. 이 다른 나라 배, 즉 우리나라나 일본 배 일수는 이거 없습니다. 이런 구조의 배가 이자 남지나 즉 강남, 양자강 밑에 복권, 광동 거기서 쓰여졌습니다. 이제 거기서 인도라든가 이런 데로 갈래 몰라도 우리나라나 일본이 올려면 반드시 우리 제주도 이 흑산도 제주도 고선을 따라서 일본 큐슈에도 가고 또 이 딴 데도 가기도 해요. 그런 데면 쌀을 한 1000석 남아 실어요. 그런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이때까지 나온 동전이라든가 자단목이라든가 도자기라든가 이런 무게를 다 아마 합해봐도 내 생각에서는 100톤을 조금 넘는 정도로 생각됩니다. 근데 1000석 실으면 150톤, 뭐 200톤 돼요. 그래서 이게 많이 실은 건 아닙니다.
신안 침몰선은 양자강 남쪽에서 건조된 원대의 무역선이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200톤급의 배들이 보통 2개의 돛을 달았다는 문헌의 기록에 따라 신안 보물선도 2개의 돛을 달았을 것으로 추정될 뿐 배의 상층부 구조에 대한 연구는 계속돼야 합니다. 그럼 이 배가 언제 어디를 떠나 어느 곳으로 가던 배였으며 또 왜 신안 앞바다에서 침몰했는지 등의 의문을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많이 인양이 된 동전을 가지고 연대 추정이 가능할는지요? 이걸 이제 저희가 그 처리를 하면서 종류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종류가 52종이 나왔는데 상당히 이제 올라간 연대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그 후한에 썼던 오주전 거기서부터 이제 당나라, 그다음에 송나라, 남송, 그다음에 금, 그다음에 이제 원 이렇게 해가지고 52종이 나왔습니다. 네, 그랬더니 제일 그 하한 연대가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은 요 지대 통보라고 해서 요 만든 횟수가 131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1310년이 제일 마지막에 만든 거니까 이 이후에 배에 실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동전과 함께 이제 그 많은 목편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그 작은 목편들이 많이 나왔는데 처리하기 전의 상태는 이렇게 시커멉니다. 지금 보이죠? 이렇게 시커멉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다가 이제 저희가 그 탈염 처리를 하고 그러니까 염기를 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알코올 치환을 해서 그 다음에 경화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진공 냉동 건조기 거기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건조시키면은 지금 여기 옆에 보입니다만은 이와 같이 이제 그 완전히 처리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처리 과정에서 이 글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목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일종의 그 물표죠, 꼬리표.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대도 써 있고 또 이름도 써 있고 또 그 무게도 써 있고 그런데 이제 제일 그 중요한 것이 지금 요 확실한 그 연대 요걸 붙인 그 꼬리표를 붙인 연대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이죠. 지치 3년 6월 그리고 이제 수결 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치 3년은 서기로 보면은 1323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동전에서는 1310년으로 그냥 하한을 봤는데 여기에 그 확실한 그 절대년대 그러니까 물건에다 이걸 붙일 때 그때 해수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치 3년 이후에 그 배에 실렸다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침몰선의 그 침몰 연대는 1323년 그 약간 그 이후나 그렇죠. 예. 그렇게 보는 그 연대로 봐도 좋다는 얘기죠. 여기 조그마한 그 저울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저울추는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이지만 여기 경원이라고 명문이 있습니다. 경원이는 지금 영파거든요. 그리고 명대는 명주라 그랬고 그러니까 이 배가 과연 어디서 출발했을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경원이라는 분명히 저울추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그 배의 출발 지점이 소위 그 닝부 영파가 아니냐 이제 그런 것을 우리한테 암시해줄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가 있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여기 조그마한 그 물소를 탄 동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 앞에 같은 동자가 그 물소를 타고 있는 연적인데 이것은 일본의 그 미가미 교수의 주장은 이러한 그 동남아 일대에 발견되는 조그마한 그 이형의 그래서 전혀 그 감각적이 다른 이형의 청백자 중에서 이런 철반이 들어있는 그 청백자는 꼭 비율빈에서만 나온다. 꼭 필리핀에서 나온다. 그 얘기는 항로 문제가 우리나라로 해서 일본에서 그것은 적어도 오키나와 혹은 그 남쪽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 외에 일본의 무슨 그 남학신이라든지 또 일본의 칠기라든지 또 일본의 소위 그 도자기 셋도라고 해서 매병이 2개 나왔든지 일본 물건이 상당히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일본 선원들의 소지품이었을 것이다. 그런 그 추측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중국에서 무역선이 한국이나 일본으로 향해서 출발을 한 항구의 위치에 대해서는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만 중세 이후는
대개 이 양자강 하구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님포라고 하는 항구로 떠나서 그 외해에 있는 주상열도라는 섬들을 거쳐서 항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님포라고 하는 항구는 원나라 때에는 그 이름을 경원부라는 이름으로 불러왔어요. 그런데 이 무역선이 그 적재하고 있는 상품의 내용으로 보면 일본어를 목적지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천자 같은 우수한 도자기를 제작하고 있었으니까 중국에서 그러한 막대한 수량의 도자기를 수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 스스로 그러한 우수한 도자기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서 다량으로 수입해 갔는데 그런데 중국에서 출발해서 동쪽으로 향한 무역선은 이 황해하고 그리고 동진항해 그 경계쯤 되는 그 해역으로 따라서 이렇게 동쪽으로 항진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국으로 향할 때는 북산도 근처를 지내서 북상했는데 일본에 가는 배는 그대로 동쪽으로 향해서 일본의 구주 지방의 서북쪽 해안에 오도열도라는 섬이 있습니다만 그 섬을 경유해서 현재 후쿠오카에 입방하는 코스를 주로 택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인양하다가 목간으로 많이 발견했어요. 근데 그것을 보니까 날짜가 적어져 있는데요. 5월 또는 6월이라는 날짜가 목으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는 그 음력을 사용하고 있었으니까 현재 양력으로 고친다면 그것이 7, 8월경에 해당되겠죠. 그렇게 또 본다면 그때는 이미 대풍이 시작되는 계절에 접어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배도 결국 일본으로 가다가 태풍을 만나서 표류하다가 우리나라 신안 해역에 와서 마침내는 깔아앉아서 말았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할 때 침몰선은 원대의 200톤급의 무역선으로 1323년 곧 고려 충수강 10년 음력 6월 이후 당시 경원부라 불렸던 오늘날의 중국 영파를 출발해 일본으로 항진하다가 태풍을 만나 북쪽으로 밀려 신안 앞바다에 침몰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신안 보물이라고 하면 흔히 도자기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안 보물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보물은 바로 유물선 그 자체입니다. 더욱이 신안 보물선은 세계에서 유일한 동양의 중세 선박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바닷물의 사가 조각조각 인양된 선체가 과연 복원될 수 있을 것인지 학자들의 관심이 지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포에 있는 신안 유물 보존 처리장에 와 있습니다. 고대 선박 복원을 위해서 2년 전 동양에서는 처음으로 세워진 이 보존 처리장에서는 660여 년간 바닷물에 침식된 뱃조각들을 본래의 모습대로 복원하기 위한 작업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발굴 현장에서 인양돼 분류 작업을 마친 뱃조각들은 곧 이곳에 옮겨져 복원에 절대 필요한 정밀한 실측 등 기초조사를 받게 됩니다. 실측이 끝난 선체는 6달 이상 탈염장에 들어가 소금기를 토해내게 되며 이 과정이 끝나면 수축을 막기 위해 1년 이상 경화 처리 탱크 속에 들어가 뼈대를 굳히게 됩니다. 이 보존 처리는 왜 해야 하는 것입니까? 네, 이 신안 해저 유물은 특히 선체를 중심으로 한 목조 유물은 660년 동안 그 해저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수의 함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저희들이 측정해 본 결과 600% 정도의 가포화 상태의 수분을 함유하기 때문에 자연 신안의 선체에서 나온 시편인데 똑같은 크기의 선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학적인 처리를 한 거고
이것은 자연의 그대로 상태를 두니까 이런 10배 정도의 수축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신안에서 나온 목재 유물은 과학적인 처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그 소금을 제거하는 작업을 지금 하는 중인데요. 그 해충의 피해를 방지하고 또는 이 예판의 표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2cm부터 3cm 정도의 얇은 반자를 그 예판에다가 부착을 시켰습니다. 굉장히 이것이 하나 신안해저 보물선의 특징된 부분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나무들이 다 스펀지처럼 지금 물을 먹어서 흐느적거리구만요. 네, 이 속에 있는 그 목재의 주성분인 세로스분이라든가 또는 헤미세로스분이 전부 추출되고 나가고 없고 그 대신 해분이라든가 알칼리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 부분은 사람의 그 척추에 해당되는 용고리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신안해저 보물서 중에서 가장 그 중심된 부분으로서 길이가 7m 45cm, 폭이 60cm, 높이가 25cm로 된 그 구조로서 지금 이 세안 선체가 28.4m니까 이것은 4배가 되겠구만. 그렇죠. 이 부분의 4배가 앞으로 더 인양돼 가지고 이쪽으로 옮겨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그 장면은 지금 그 소금기를 지금 제거하는 중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물렁물렁한 상태의 목재를 단단하게 경화 처리하는 거. 그 두 가지가 크게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화 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사용하는 약품으로서 포레치 그리콜이라는 약품이 있습니다. 그 바로 약품이 이건데요. 설탕처럼 생겨 있고 좀 끈적끈적하고만요. 네네. 그 고분자 화합물로서 치수, 목재의 치수 안정화시키는 약품으로서 대중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들은 이게 PG 포레체 그리콜을 약칭해서 PG라고 하는데요. PEG요. PG 4000을 지금 20% 농도부터 40, 60, 80, 100% 농도로 치환을 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건 그 나무 보물 상자에 필요한 그 나무 상자 파편인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그 물렁물렁 상태입니다만 지금 약 한 60% 정도의 그 치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은 단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PG 처리가 완전히 끝나게 되면 지상에 자연 건조하더라도 언행에 조금이라도 수축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지금 그 포돈 처리장에서는 그 복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형도를 만들고 있죠? 네. 지금 저희들이 그 워낙 큰 배기 때문에 바로 이 조립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5분의 1로 모형을 제작을 해가지고 일단 그 5분의 1로 된 그 모형을 참고 삼아서 하나하나씩 그 순서에 따라서 재조립할 그런 계획을 하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체의 복원 과정을 살펴보면서 타렴 처리와 경화 처리를 하는데 적어도 2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현재 작업 중인 선체 인양이 올해로 마무리될 경우 늦어도 88년까지는 신안 보물선이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지난 15일 이 보물선과 신안 유물들을 함께 전시할 해양박물관을 오는 90년까지 목포에 세우겠다고 밝힌 이진희 문화공부부 장관의 발표는 특히 8명의 목포 보존처리소의 직원들을 고무시킨 일이기도 했습니다. 선체 인양이 끝나면은 사실상 이 작업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물론 관계 당국인 문화재관리국에서 사적지 해제 문제가 우선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민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 생활의 장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역시 600년 동안 적재했던 유물들이 흩어져 있으니까 또 이제 어떤 고객 건물에 걸려 올라온다든가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성의껏 다 하지만은 결국 보이지 않는 넓은 바다 속에서 묻혀 있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다 걷어 올렸다고 하기는 매우 단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객 건물에 걸려서 올라오게 되면 즉각 문화재관리국에 신고할 것 같으면 문화재관리국은 거기에 해당되는 보상금을 줘서 회수한다. 이러한 그 절차가 남아있다고 보아지겠습니다. 신안 침몰선의 발굴은 어떤 역사적인 의의가 있다고 보십니까? 한 유족에서 시대가 갔던
그리고 현대가 완전한 유물을 일괄을 해서 2만 점 가까이 발굴했다고 하는 예는 세계 고고학계에서 그 전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신앙 해조 유적에 발견하고 그 막대한 유물의 인양 세계의 관심을 모으게 한 국제적인 문화 사건이었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인양된 유물은 여러 가지 다양했기 때문에 비단 그 도자기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동양 중세의 그 생활사 또는 무역사 혹은 이 조선 기술이라든가 그리고 항행 역사, 항행사 그런 것으로 연구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학술 자료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 취재를 통해서 지금까지 밝혀진 신안 보물선에 걸힌 몇 가지 의문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나 신안 보물선에 관한 수수께끼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릴 국제 동양학자 대회에 때맞춰 101점의 신안 유물들을 도쿄 등 일본 3개 도시에서 순회 전시하는 것도 이 같은 수수께끼를 세계 학자들이 함께 풀어보자는 데 뜻을 두고 있습니다. 아직 발굴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이 유물들에 대해서 일본과 중국, 나아가서는 북한 학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동양사 연구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